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오늘이 26년 1월 달이고 첫 법회고, 그리고 또 멘털 리부트를 시작한 지 5번째 시간이에요. 그동안 돌아보면은 멘털 리부트 이 타이틀로 5번을 강연했는데, 멘털 리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보면은 컴퓨터를 끄지 않고 계속 켜 있으면은 컴퓨터 안에는 메모리가 있거든요. 단기 기억 메모리 하는 거. 그리고 전원이 꺼지면은 메모리가 싹 다 날아갔다가 다시 켜면은 그 메모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컴퓨터가 작동이 돼요. 근데 리부트이란 말은 컴퓨터가 껐다가 다시 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메모리에 많은 생각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데, 그걸 한번 싹 껐다가 다시 켜듯이 새롭게 시작하다는 뜻으로 멘털 리부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강연에서는 제가 불교 가르침만 계속 반복을 하면 새로운 세대들이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시대에 맞게 인지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조금 더 이 불교를 다시 옷을 입힌다고나 할까요? 새 옷을 입히는 그런 과정을 이 멘털 리부트를 통해 가지고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강연회에서는 우리 올림픽 메달리스트 박시현 씨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걸림이 있는 게 여러 가지 걸림이 마음속에 있지만, 세상 바쁜 일 속에 잊은 듯이 살아가지만 그건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박시현 선수의 사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에도 우리 기억이란 게 옛날에 겪었던 사실 그대로 우리 머릿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낼 때마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새로 기억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불교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기억들도 그걸 당당히 마주해서 그걸 새롭게 기억을 하면서 새로운 그때의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기억을 업데이트하면서 사람이 그 기억을 달리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구글, 네 번째 강의는 구글에 대한 건데,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주력이 온라인이 구글 같은 경우에 우리 마음의 주의력을 뺏어서 그 주의력을 가지고 광고 회사들한테 파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력을 갖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주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네 번째 강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5번째 강연인데, 주제가 나는 어디까지가 나인가? 조금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thought experiment라는 그런 류의 생각 실험이,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고 실험인데, Theseus, The Ship of Theseus 해가지고 혹시 테세우스라고 우리가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테세우스. 테세우스가 어떤 인물이죠? 음, 아테네를 반석 위에 올리던 인물이죠, 그죠? 근데 신화에 의하면은 아테네 사람들이 계속 이
곡물로 여자들이 미너토라고 해가지고 이 황소처럼 얼굴이 황소처럼 생기고 몸은 사람처럼 생긴 그런 신화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지하 세계에서 미로로 되어 있는 지하 세계에서 딱 숨어서 살면서 아테네에서 그런 곡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데 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산 생명이 그쪽으로 받쳐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테세우스 왕이 직접 그 미로 지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모두 지하 세계로 들어가면 길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그런 곳인데 이 테세우스가 어떤 이 지혜를 발휘했는가 하면 실패, 실타래를 다 가지고 자기가 갔던 길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실타래를 들고 그 미로석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네토라고 해가지고 뿔이 달린 그 신화 속의 인물을 제거하고 아테네의 주권을 회복하고 다시 배를 타고 당당하게 아테네로 개선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테네에서는 이 지금 현재 그 배가 하나가 그 기념으로 배를 갖다 하나 놔둬놨는데 그게 티시우스의 배라고 해요. 그 배가 테세, 테세우스의 배. 우리 발음으로 하면. 그래가지고 지금 그리스 신화에서는 테세우스하고 미노토어하고의 대결이에요. 여기에 보면 미로가 보이죠, 그죠? 미로 속을 들어가가지고 이 미노토어를 제거하고 사람들을 다 구출해가지고 아테네로 개선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배에 대한 얘기예요. 그 그리스 역사학가 플루타크라는 사람이 이 질문을 갖다 던졌는데 이 지금 철학이나 종교학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이 플루타크의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곱씹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철학과에서도. 음, 지금 이게 테세우스 시대 때 그때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그 미노타우를 갖다가 죽이고 그 아테네 사람들을 구출해가지고 이제 위풍당당하게 이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 들어왔는데 이 배를 갖다가 이제 딱 정박시켜 놓고 이제 기념을 해요. 이게 테세우스의 배고 이게 아테네의 시작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기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게 무상하죠, 그죠? 세월이 지나면 부품들이 전부 낡게 되죠, 그죠? 지중해의 그 뜨겁습니까? 그 지중해 햇볕 아래 이런 부품들이 계속 낡아버려요. 그리고 해풍도 있고 이러니까 쉽게 낡아가지고 부품을 갖다 계속 교체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널빤지 한 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쓴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갈고 새 널빤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다시 끼워 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 배는 수리할 때가 생기고 하나하나 부품을 계속 교체하다 보니까 세월이 한 1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에는 옛날 테세우스가 타고 갈 때 그 재료는 부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그 모든 게 이제 새로 다 1000년이 지나서 다 교체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전히 지금 아테네에 정박해 있는 이 배가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느냐? The ship of Theseus.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세우스의 배다. 아,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다. 이건 전혀 다른 배다, 이제.
그, 몇 분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할게요. 이게 재료가 다 바뀌었으니까, 그죠? 이건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언제부터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었던가? 처음에 부품 하나만 교체됐을 때 그때의 배는 테세우스의 배다 아니다. 배다. 그때도 아니라고요. 하나만 판자 하나만 교체했어요. 어, 어,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건 굉장히 불교적인 논리예요.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그게 불교 인도에서 인명에서는 그런 논리학이 발달했는가 봐요. A다, A가 아니다. A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A가 이기도 이지도 않고 A가 아니지도 않다. 이 네 가지 그런 논리를 갖다 펴는 그런 게 인도에서는 고대 인도에서는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예, 그건 또 우리 흥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죠? 여기서 그러면은 아까 하나만 판자가 바뀌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 이사장님의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판자 하나만 바뀌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예, 제 자신도 하나가 뭐가 바뀌잖아요. 음. 물론 나는 그대로 형식적으로 있겠지만 내 의식 예. 내 의식 세계는 일부가 벌써 바뀌었잖아요. 내 의식 세계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판단할 때 옛날에 그 300% 배에서 볼 때와 내 의식 세계가 조금은 바뀌었잖아요. 일부라도. 그것을 보는 사물을 보는 내 관찰이나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같다고 저는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옛날 게 좀 남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가지고 계시다가 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사장님의 말 답변은 굉장히 불교적인 마인드로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은 무상하게 변하고 그 변화된 조건에서 변화된 자기 마음가짐에서 나와 생긴 그런 아이덴티티는 달라졌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이사장님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다쳤어요. 발 한쪽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의수를 갖다가 이렇게 대신 끼워 넣었어요. 그럴 경우 그 사람이 옛날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을까요?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죠? 그 상희 보사님 말씀 요거 전달해 드리세요. 예, 온대에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보는 신체는 예. 그 부분이 파트가 나갔다 해도 예.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 사람이라는 거 바뀌지가 않잖아요. 나는 알 거예요. 그리고 저 생각에도 오리진이 테시우스가 생각을 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품이 끼어도 그거는 정신은 살아있으니까 끼었다고. 예, 많은 분들이 또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여기서.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을 거기서 더 던져볼게요. 만약에 테세우스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한 1000년 동안 계속 부품이 바뀌었댔죠. 어떤 편집정적인 그 수집가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오래된 부품이 나올 때마다 그걸 수집했어요. 그 수집해서 그걸 재조립해가지고 자기 집에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게 바로 테세우스의 배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입장료 받아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음, 만약에 그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배가 있어요. 일단 테세우스의 옛날에 탔던 배고,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 B라는 배가 베타, 알파 베타인데 이 부품이 나올 때마다 족족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 테세우스의 배라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배가 진짜 배죠? 어느 배가 진짜 테세우스의 배죠? 우리 상희 보사님 계속 연결을 하셔가지고 음, 잘 모르겠지만 예. 를 조각도 different 타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예. 흔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흔적은 있지만 그 사람의 배라고는 할 수가 없죠. 만든 사람이 틀리니까. 재조립한 거죠, 그죠? 이분이 재조립해가지고 했으니까 이 테세우스의 그때의 배는 아닐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 사고 실험은 이 정답을 찾아 들어가는 것보다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비유를 들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두 의견이 굉장히 다르죠, 그죠? 우리 이사장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음,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그 내가 처한 상황이나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다 조금씩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의 고유한 자기 자신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지금 달라요, 그죠? 근데 요게 우리 몸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 몸에는 지금 이 밑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10년 전에 자기하고 20년 전에 자기하고 지금하고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르다. 예? 몸은 다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 제가 덕일이다. 20년 전에도 제가 덕일이었다. 지금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불교에서는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죠? 색이라고 하면 이 몸이에요. 이 몸이 나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몸을 보면은 우리 몸의 부위마다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거는 보면 2, 3, 특히 우리 소화기 같은 경우에 빨리 재생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 2일, 일주일, 한 10일 만에 이렇게 금방금방 다시 새 세포로 교환되고 옛날 세포들은 그냥 다시 없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8년, 지방세포 같은 경우는 8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세포를 계속 이 생이 끝날 때까지 가져가는가 봐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이 보통 한 7년마다 대부분은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년이나 지났는데 과거의 덕일인가? 지금의 덕일인가? 만약에 제가 지금 어제의 가까이 다시 시간을 갖다
넘겨버릴게요. 어제의 덕이라고 오늘의 덕이라고 같은 사람인가? 어, 어제에 비해서 제가 그 위장에 세포가 한 10%가 바뀌었다고 그래. 한 하루 상관이 한 50%가 30%가 바뀌었다고 가정을 하면 제 몸의 일부가 바뀌었잖아요.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때의 덕이라고 저하고 다른 사람이죠. 어. 그래, 만약에 이렇게 그 조금 바뀌는 게 그 사람의 과거하고 이걸 이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한 50%가 바뀌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까 이 두 가지 상반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은 이 아이덴티티에는 상관없이 그대로다라고 하면 언제부터 그게 바뀌게 되는지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경계선 언제부터 아이덴티티가 바뀌는지 거의 매일, 거의 매일 바뀐다. 그래,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군인이 이 전장에서 이렇게 다리 하나를 잃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제가 의수하는 것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넘어갈 수 있고 심장 이식, 뇌 손상, 사람을 복제한 경우 이렇게 생각보다 이 아이덴티티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나라고 생각하던 게 이 몸이었나?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 몸이 나라라고 생각할 때는 이 경계가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이때까지 말씀을 끌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느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내가 이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이거 꼬집으면 아프거든요. 저도 움츠러들고. 이게 나가 아닌가. 근데 이 느낌도 우리가 조금 어떤 실험이 있어요. Rubber Hand Illusion이라고는 하는 그런 실험이 있는데 이게 두 사람 손이에요. 좌우. 오른쪽 손, 왼쪽 손. 근데 이 중간에 고무손을 똑같은 형태로 비슷하게 생긴 고무손을 딱 갖다 놔요. 그래 놓고 요걸 벽을 쳐가지고 이 손을 가려버리고 이 손만 드러나고 이 손 두 개만 딱 보이게 해요. 이 손의 모양은 이 손하고 왼손하고 같도록 해놓고.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은 자기 이 진짜 왼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오른손하고 이 만들어진 손, 이 두 가지만 딱 보고 있는데 실험에서 어떤 식으로 실험하는가 하면 살살살 간지러요. 그때 똑같이 이것도 똑같은 느낌을 줘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왼손을 통해서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손이 자기 손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치가지고 갑자기 실험자가 이 손을 갖다가 망치로 이렇게 때려버렸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느낌이란 것도 사실 나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인가?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결정적인 요소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장에서 막 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총을 맞았는데도 총을 맞은 그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요.
머리에서 엔돌핀이 팍팍 분비되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을 극단적으로 이제 끌고 가요. 그때는 고통도 없이 그 사람은 이 상황을 벗어나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몸에서, 머리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몸이 고통에 무감해져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전한 곳에 이제 도착했다. 그때 되면 이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장에서 보통 총을 맞은 사람들이 아프다는 느낌을 못 들었대요. 따끔한데? 이런 데 보면은 뭔가 이 한쪽으로는 또 구멍이 나 있고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 느낌이란 것도 우리가 느낌이 나를 구성하는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잠을 잘 때, 깊이 잠을 잘 때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 들었죠. 그때 나는 나인가? 내 느낌이 없는데. 이 영화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제가 미국에 오기 위해서 17년 전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영화를 달달 외워버렸어요. 본 숫자만 해도 한 이렇게 수십 번, 100번 정도는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대사 내용을 다 암기하려고. 근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두 인물이 인조인간이에요. 이 극중에서는 레플리칸트라고 해요. 레플리칸트. 근데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지네틱 엔지니어인데, 그러니까 이 두 인조인간을 갖다가 만드는데 지네틱 그 디자인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보고, 두 인조인간을 보고 기뻐해요. 기뻐하면서 당신들 속에는 나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이 사람은 신이죠. 그죠? 그리고 또 피조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로봇들이, 인조인간들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가 직접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Show me something 이래요. 뭔가 한번 보여달라고. 네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 인물이 주인공인데 경색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I'm no computers. I'm physical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인조인간하고 다르게 자기는 이렇게 한 인격체로 대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인조인간이 일어나면서 이야기를 해요. I think Sebastian, therefore I am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바스찬인데 그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셨죠, 그죠? 데카르트, 예, 코기토 에르고숨인가요? 근데 그 내용이 I think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이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저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죠? 근데 이 생각이 나를 구성하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그 핵심인지에 대한 의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982년도 작품인데 이게 그 사이파이 무비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센세이션한 거였는데 그 당시 그 ET한테 그 눌려가지고 빛을 보지는 못한 비운의 작품이에요. 질문? 예. 그냥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예. 저 사람 이름이 세바스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세바스찬.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라는 그런 뜻까지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자기가 데카르트의 철학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였죠, 그죠? 여기서도 I think 세바스찬을 생각할 수 있다는, 본인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마
그 데카르트의 그런 명제 중에서 그 말 중에서는 그런 뜻이 더 강할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느낌하고 이런 것, 모든 걸 다 떨어뜨리다 보니까 맨 나중에 남은 게 내가 지금 그래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이렇게 세팅이 다르게 나는 로봇가 아니다. 나도 하나의 인격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서 조금 더 이 생각이란 부분을 갖다 조금 일단 보류해두고 기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나만의 기억이 있죠, 그죠? 내가 10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고유한 다른 사람과는 다른 고유한 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여기에서 또 제가 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2007년도 작품을 갖다가 달달 외워버렸어요. 이 내용을. 근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영화 여기 Master of Science Fiction이라고 그 시리즈에서 나온 한 시리즈인데 이 속에서 이 인물이 단기 기억 상실에 걸려요. 그러니까 한 5분이 지나면은 그 5분 이전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계속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오가는 이 말들이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거 외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나중에 이 영화 나중에 이 결론 부분에서 이 상황이 드러나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어요. 미국 대통령. 그런데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핵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멸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지도부 몇 사람만 이 지하 깊은 벙커에 지금 갇혀서 살아가는데 이 남은 사람들이 이 죄를 단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기억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충격으로. 자기가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 기억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자기 기억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날아갔는지 안 날아갔는지 사실 그 영화는 계속 질문을 던져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자꾸 이렇게 기억이 한 5분이 지나면은 그 전에 이야기가 다 지워져 버리는 게 이 사람이 a clean escape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서 도피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책임질 수 없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자기가 인류를 멸망시켜 버렸으니까 자기가 빠져나오고 싶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 뇌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5분 정도를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과거 기억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 하던 그 기억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근데 이게 전문용어로 콜사코프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단기 기억 상실성. 그래서 이 기억이 과연 나인가?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은 고유한 나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나를 구성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츠하이머 환자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려서 자식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 슬픈 장면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나의 할아버지였는데 지금 내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남을 대하듯이 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까지 그분이 나의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저도 오히려 할아버지고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대할 것 같고. 질문 괜찮습니까? 어, 그리고 자기 기억마저 다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뇌의 특정 부분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 그때도 그 기억이 그 사람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다 지금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 환자가 돌아와가지고 페이스북을 뒤적거리니까 내 과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럼 그 페이스북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자기 기억보다 더 생생하게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이 인물인가에 대한 의문도 던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머릿속에 전화번호를 많이 기억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스마트폰에서 사람들이 전화번호가 다 저장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전화번호를 저도 제 전화번호가 뭔지 몰라가지고 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이제 전화번호 기억을 갖다 제 머리가 하지 않고 제 핸드폰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의 일부가 핸드폰으로 스며들어간 건가? 만약 기억이 나를 구성하는 주요한 인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 컴퓨터 안에는 저희 신분과 관련된 수많은 다큐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금 내었던 그런 텍스 보고한 그것도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제 이력서도 들어가 있어요. 이력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모든 단편들이 이 워드 파일 형태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 제가 프리젠테이션하고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도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많은 부분이 이 컴퓨터로 들어가 있는 건가? 지금 우리가 하드디스크, 옛날에 요즘 하드디스크 잘 안 쓴다고 그랬죠. 그죠? 그 SSD라고 해가지고 좀 더 빠른 게 나왔거든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용량으로 승부해요. 그래가지고 30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존에서 찾아보니까 30테라바이트 좀 감이 안 오죠. 영화 한 편을 옛날에 이렇게 옛날 버전 지금 한 뭐 4점 몇 기가 이랬는데 옛날에 1기가짜리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3만 편의 영화가 담길 수 있는 그 저장 용량이에요. 우리가 그 비디오 DVD 같은 거 갖다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 방도 다 차고 우리 선원 자체가 전부 다 차도 그 다 3만 장을 갖다 넣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기억들이 이제 디지털화 돼가지고 온라인상에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내 일부가 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한 이 계속해서 제가 의문만 던지고 있어요. 답은 제가 나중에 불교의 무상고 무아로 정리할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리고 자기 서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내가 있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이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행동 뒤에 만들어지는 증거가 행동 뒤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가 1970년도에 마이클 가자니가라는 그런 이탈리아계 사람이 학자가 이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간질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뇌가 계속해서 이렇게 트리거가 일어나가지고 뇌 전체에 그게 그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핵폭탄처럼 계속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은 쓰러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의식이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너무 심한 환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마이클 가사니가가 그러니까 우리 뇌는 좌방구, 우방구가 따로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좌측 뇌가 우리가 오른쪽 시각이 좌측 뇌가 담당한다는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근데 이런 간질 환자가 한쪽에서 그 간질 기작이 일어나면 이게 이 뇌량을 건너가지고 이쪽 오른쪽 왼쪽 돌아다니면서 이게 계속 폭발적으로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가 봐요. 간질 기작이. 그래가지고 이 환자의 동의하에 이 두 뇌를 갖다가 잇는 뇌량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뇌량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수많은 신경 다발이 있어가지고 좌뇌 우뇌를 갖다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간질병이 너무 심하니까 이분한테서 허락을 받고 이 뇌량을 끊어버렸어요. 좌우 뇌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제 우측 뇌가 이쪽을 보고 좌측 뇌는 이쪽을 보겠죠. 그죠? 근데 딱 이걸 중간에 차단해가지고 이쪽 뇌가 이쪽을 보지 못하고 이쪽 뇌가 이쪽을 보지 못하게 해놨어요. 중간에 칸막이를 하고. 그리고 칸막이를 하고 이쪽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난 그 지시를 하고 이 사람이 그 지시를 따라요. 일어나서 걸어가요. 근데 이 사람한테 다시 물어봐요. 그 왜 일어났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다는지. 특히 대부분 어느 구조를 담당하는 이 좌측 뇌가 이런 자기 서사를 만들어낸대요. 물론 이게 그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쪽 뇌가 그런 언어적인 사고 기능을 하고 자기 서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뇌가 경험은 이쪽 뇌가 하고 그리고 이유는 이쪽 뇌가 거꾸로죠, 그죠? 경험은 이쪽 뇌가 하고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신호를 여기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라는 그 신호를 받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물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얼버무리면서 이유를 만들어내요. 물 마시러 일어났어요. 또는 잠깐 이렇게 좀 바람 좀 쐬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내 서사, 자기 이야기를 갖다 스토리를 만들어내가지고 나를 기억하고 이게 내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만약에 뇌량을 제거했을 때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파편적인 생각과 그런 감각과 이게 분리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 실험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나라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이 주체가 관리하면서 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좌우 뇌가 여기서는 그죠? 경험한 뇌가 따로 있고 그래서 움직인 뇌가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뇌가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아주 단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뇌의 여러 부분이 협력해가지고 이 뇌량을 통해가지고 단일한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내용이 조금 심각한 내용이라 가지고 엔터테인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 이 가자니가가 이렇게 발견한 것은 뇌 안에 이미 일어난 일을 내가 선택했고 내가 의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엮어내는 어느 해설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통 좌뇌죠, 그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언어를 담당하는. 그 정상적인 뇌에서는 좌뇌와 우뇌가 끊임없이 정보를 아까 뇌량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공유되면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통일된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뇌량이 절단되면은 두 방구가 서로의 상태를 모르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쪽과 이게 이 반응하는 쪽과 이런 서사를 만드는 주체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나인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또다시 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삶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일을 하고. 아까 가자니가의 실험인데 우뇌에 불쾌한 자극을 주면 환자는 불안해지고 짜증을 내고 얼굴 표정이 바뀌는데 근데 자네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냥 오늘 자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았다. 날씨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자유의지에 관련돼 가지고 불교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연기법을 통해서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연기법, 내가 왜 이런 이 고통 속에 계속 빠지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원인을 제거해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우리 불교에서는 불멸하는 영혼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 아까 우리 뇌의 그런 상황도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세상도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 있죠. 근데 나와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변한다. 이게 무상이에요. 불교의 무상. 그리고 무상한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라고 보는 게 불교의 괴로움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데도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거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것이 무상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나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마음대로 내가 즐겁게 되고 싶은데도 즐겁게 되지 않고 계속 우울해요. 지금 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좋은 비난을 한번 받았어요. 제가 오늘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나를 이끄는 영혼이 존재한다면 내가 즐거우고 싶으면 마음대로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지 않고 싶은데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라는 그런 불변하는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뭐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굉장히 이 경계를 갖다가 분명히 지울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오늘 강연은 아주 소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불교의 무아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억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우리가 두 번째 강연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기억은 우리가 사진을 찍듯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걸 재해석하면서 이걸 업데이트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기억이란 게. 그렇게 기억이나 생각이나 이 몸이나 느낌이나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단한 무엇이 아니다. 라는 것이 오늘 강연에서 무아를 주제로 하면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예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심각한 내용을 했는데 질문 있으시면 같이 토론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그래도 조시는 분은 별로 없네요. 예, 심플하게 예, 틀렸죠. 예. 여기도 틀렸고 저기도 틀렸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불교를 잘 몰라서 공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안 됩니까? 예예. 그런데 아까부터 제 생각에는 내가 잘난 척하고 싶어요. 예. 바로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면은 죽어서 아무것도 아니거나 살아서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질문 말씀하신 그대로 맞느냐? 안 그러면 이게 맞느냐? 생각이 달리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마지막에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아를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감사한데 한 번 더 확실하게 이거를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교를 알고 있던 우리가 나같이 무지한 사람도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모든 게 결정되어 있고 업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일단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바득바득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자꾸 힘들고 일이 안 풀리지? 그리고 내 친구 저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보면 내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더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못되게 굴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아가지만 보면 복이란 복은 다 받고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과거에 업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업은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지고 가면서 내가 고통 속에서 이걸 다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사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인화교 쪽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교 쪽에서는 그걸 그렇다면 업이 있어가지고 그대로만 산다고 하면 우리 의지가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가 희망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불교는 우리는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업이라는 그런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그걸 갖다 꼭 악업을 그렇게 받아서 고통스러워야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이런 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네? 그럼 이거 바꾸면 되잖아. 이게 불교의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렇게 염세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 나도 이렇게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희망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불교 가르침이. 예. 예. 그때마다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
불교 수행을, 명상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 챙기고 자기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죠. 그죠? 그렇게 알아차리는 그런 과정이 왜 중요한가? 과거에 제가 또다시 이렇게 과거 제 흑역사를 또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연극부에서 연극을 한번 말아먹은 적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전에. 근데 그 기억이 너무나 아픈 기억이어가지고 좀 피하고 싶어요. 생각만 나도 몸서리가 쳐지거든요. 한 연극을 제가 대사를 까먹어가지고 수백 명이 관객이 있는 앞에서 연극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저한테 큰 부담이 가고 저를 갖다 속에서 괴롭히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식은땀 흘리면서 일어나기도 했고 과거에. 근데 보니까 그 연극 후에 저를 갖다 굉장히 사람들이 비난했었거든요. 뭐 저게 연기냐고. 책 읽는 거지. 책 읽는 것도 책도 잊어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한번 비난하고 그냥 또 다른 사람은 잘 살아가더라고요. 다른 일상에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저는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힘들게 가지고 다녔죠. 그런데 마음 챙김 수행이 이런 제 과거의 이런 흑역사, 상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가 마음 챙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다른 외부 자극을 갖다가 이렇게 두고 내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과거에 묻혀있던 이런 뿌리 깊은 게 싹 올라와요. 수행 중에. 그때마다 제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아, 제가 이 덕일 스님의 40 몇 년 전의 흑역사의 입장에서 벗어나가지고 40 몇 년까지는 안 된다. 대학 때였으니까 30 몇 년 전이죠. 그죠? 그래, 그 흑역사에서 벗어나가지고 스스로 그 흑역사에서 벗어나가지고 제가 마음 챙기면서 객관적으로 메타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가지고 한 발 떨어져서 저를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나를 갖다 그렇게 괴롭혔던 과거의 기억이 그 괴롭히는 것이 이제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해요. 왜냐? 기억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주 평정심을 가지고 차분한 마음으로 마음 챙겨가지고 그 기억을 다시 끌어왔잖아요. 그 기억은 다시 이렇게 이제 다시 프로세싱을 거쳐가지고 다시 기억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요게 나의 지금 차분한 마음, 때로는 이렇게 법에 대한 희열, 이런 것이 묶여가지고 이 기억이 업데이트 돼요. 그러면서 과거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고 이젠 마음이 편안한, 이제 생각해보면 잔잔하게 이제 되도록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억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런 업대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바꾸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네. 과거에는 맛보지 못했던 정말 큰 행복을 내 주위에 늘 있었던 일상에서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겠네? 라고 제시해 주는 게 불교의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스님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 그 법문하시는 도중에 중간에 여쭙기가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예. 아까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저 정의를 내릴 때 나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 감정이나 몸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아를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정의를 네. 바꿔서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나라고 한다면 굳이 예. 무아를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답해드려도 되겠죠? 네. 예. 지금 우리 거사님께서
이 고병건 교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기서 아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고병근 교사님께서 해석하신 그런 나라는 것은 이렇게 변해가는 이거 자체도 이렇게 나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었는데, 부처님 가르치면서 이렇게 내가 없다라는 것은 이 부처님 당시 때가 이렇게 사상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상가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내가 이게 죽고 나서도 이 몸이 없어지더라도 영원한 나 영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은 착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의 무아라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할 때는 항상 영원 불변하는 그런 실체라는 그런 뜻으로 하면은 부처님의 무아라는 가르침이 분명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대부분 그때 부처님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영원 불변한 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던 수행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더 괴로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계속 부각시키다 보니까 계속 그 중심으로 이렇게 더 격렬하게 화를 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불교에서 보면 영원한 불변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영원 불변하는 실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조금 부작용들이 많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무아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죠. 근데 우리 고병건 의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에서 나라는 것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이사장님하고 다르고 우리 인다유 보살님하고 다르고 이현영 보살님하고 다르고 고찬철 교사님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말하는 나는 있죠. 있는데 이게 영원 불변하는 그런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상한 세상 속에서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데 아까 뇌세포도 계속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몸의 세포들도 다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고집하지 않고 열린 태도로 이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나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이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자체면. 예. 예. 온라인으로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 자아체면이라는 거 하고요. 지금까지 스님께서 설명하신 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 싶어요. 그 자아체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아체면이라는 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뭐 잊고 싶어 하든가 괴로움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자기가 자꾸 이렇게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잖아요. 그런 거 하고 지금의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는 명상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의 연관성이라든가 아까 그 세 가지의 그 손을 놓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뭔가에 집중을 하면 내가 설령 아프지 않아도 내가 여기가 아파 하면 스스로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의 그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뭐 선이 연결된 건 없지만 어떤 뭔가의 그 에너지에 의해서 연결이 되나 해가지고 그거를 때렸을 때 간질렀을 때 내가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자아체면하고 명상, 자아체면을 함으로써 뭔가를 극복하는 거
그거하고의 오늘의 주제된 거하고의 관계성 이런 거요. 좀 어. 의문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기 최면이라고 하셨는데 자기 암시라고 제가 바꿔도 되겠죠. 자기 암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어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어떤 그 메시지를 갖다 던지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코끼리를 바탕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래,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어제 제가 야구 선수예요. 야구 선수인데 어제 배팅 연습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이렇게 생각만큼 잘 맞지를 않는다. 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야 조금씩 더 잘 맞아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자기 암시를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자기가 계속 자기 마음의 상태가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삶을 갖다 계속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스스로 우리가 그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스스로 그런 자기 암시를 잘 하면서 극복한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힘들고 이래도 이게 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뇌에서 자기 암시를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암시가 굉장히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변화로 그리고 자기가 목표했던 것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는가 봐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는 내가 그 막연하게 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러한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또는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암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거 그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는 불교가 이야기하는 뭐 영원 불변한 자아가 없다 이런 걸 추적하는 그런 주제라기보다는 스스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자기 최면 또는 자기 암시를 통해 가지고 나의 삶을 갖다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뇌의 그런 기능이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좀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또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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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이지 만족스럽지 못한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무상한다. 이게 변하니까 좋게 변하면 우리는 그 좋은 변화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도 않을까. 물론 나쁘게 변하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어떤 것이 아닐까. 그래서 들었어요. 예,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괴로움이라는 두카라고 하거든요. 두카. 근데 두카의 원 뜻이 사실 보면 조금 협소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괴로움이라고 해석돼가지고 지금 많이 나오는데 아까 무상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말씀하셨죠, 그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나쁘게 변할 수도 있지만 좋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좋게 변할 때는 횡재잖아요, 횡재.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이건 조금 종교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시대 때 수행자들. 그러니까 나는 좀 영원한 걸 찾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세상의 그런 흐름들은 보면은 계속해서 변해나가고 이 변해나가는 것은 제가 잡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무상고 무아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근데 그걸 논리적으로 구성할 때는 경전에 보면 이 순서대로 해요. 나와 세상 끊임없이 변한다. 끊임없이 변하는 이것은 내가 정말 추구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그 상태하고는 다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없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지지는 않으니까 거기에는 영원불변하고 전지전능한 그런 내가 없다라는 뜻으로 무아를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은 다른 질문이 조금 아까 처음에 스님이 이제 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일부가 없어졌을 때 그게 과연 그 배인가 아니면은 다른 배인가 이런 질문에서 제가 알고 조금이라도 변하면 그 오리지널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물론 경계가 분명한 건 아니죠. 그거는 예. 뭐 누구나 아는 거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을 제가 무아나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제가 불교를 딱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가 실수를 하고 남한테 뭐 상처 준 말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막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나 어저께 그때에 내가 잘못한 건 지금 현재 나는 아니야. 나는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다음에는 실수를 안 하도록 하면 돼 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와 지금 나와는 같은가 다른가 저는 항상 그걸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틀림없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또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또 하긴 해요. 하는데 그걸 또 알아차면서 조금 이렇게 조금씩 적어지는 거. 그래서 이게 나라고 주장할 게 나가 없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변한다. 내가 뭐를 만나고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면은 내가 이런 게 변한다는 걸 내가 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이 좋아서 불교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답이 없는 건 사실인데 예. 제가 이제 그게 이제 나는 사람 다르다 배가 다르니까 다르다 이렇게 한 게 제 자식들 두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얘기 좀 해드리고 아까 싶어서 답변 들을 때부터 이렇게 아주 불교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답하셨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죠, 그죠? 네. 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게 두 번째 해당되는 것 같아요. 무상한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예,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지금 두 번째 묻지도 않는데 본인이 무언가를 느껴서 아까 했는 말에 대해서 예. 예, 이렇게 난 생각한다라고 지금 예. 시간 없어 죽겠는데 이거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 두 번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중에는 아까 자기 암시하고 관련된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나는 변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암시를 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 있던 그런 나와 조금 이렇게 지금의 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그때의 과거 조금 바뀌었지만 나하고는 다르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예, 김상희 보사님. 예. 예. 거기에 대한 그 영혼이라는 게 나를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 그렇게 하면 불멸하는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가? 만일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있는가? 영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네요. 예. 지금 이 질문은 이 부처님 당시 때로 제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불멸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부처님 시대 당시 때 많은
사상가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죽어도 이 몸은 없어지더라도 아주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은 있어가지고 계속 윤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식으로 보면 그죠? 하나님의 안식처로 다시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러한 이 불멸하는 영혼이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변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이런 영혼 불멸하는 영혼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불교 입장인 것 같아요. 불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이런 그렇다면 내가 윤회하는데 그럼 이 윤회하는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불교 입장에서는. 근데 그 입장은 어떤 거냐면 내가 변치 않는 이런 불멸의 영혼이 있어가지고 윤회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몸, 느낌, 그리고 인식, 그리고 의지,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은 연속 상상해서 다음 생을 받는다라는 게 불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나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불멸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다. 그 대신 우리가 윤회하는 그런 주체는 무엇이냐 이라면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던 이런 흐름들, 느낌의 흐름들, 이 흐름들은 다음에 새로운 몸의 형태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윤회한다라고 보는 게 불교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확인해 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답은 못 드리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까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온이라고 하죠. 오온. 뭐 이런 것만 계속 이렇게 윤회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남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열반님 너무 그상하고 죽을 때 그때 제일 마지막에 심찰나에 떠오르던 그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어떤 색수상행식 오온의 흐름은 있겠죠. 그죠? 이런 영혼 불변한 자는 없다고 불교에서 보더라도 내가 생각해 오던 이런 흐름은 있을 거잖아요. 그 흐름의 제일 마지막 순간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다른 일이 북방불교의 전통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온의 흐름이 다음 흐름을 만들어낸다. 다음 우리가 몸을 받아서도 이렇게 색수상 행식을 가지게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그 오온의 흐름이 다음 오온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게 불교 입장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예. 그래서 한번에 지금 것처럼 제대로 좀 엄청 설명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데도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해놓고 나중에 예. 눈에 다른 몸을 받는다. 굉장히 정신없. 사람들한테서는 이게 윤회 문제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요한한 몸을 가지고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가 참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그래, 지금 현재 불교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런 영원 불변하는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게 윤회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계속 그 패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내가 잘 생각하던 생각 패턴, 잘 일으키던 의지, 그리고 제가 세상을 보던 그런 인식 방법들, 이런 것들이 흐름을 형성해 가지고 다음 몸을 받을 때도 그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보는 게 불교의 입장인 것 같아요. 몸이라는 그 자체가 예. 불교에서 천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굉장히 헷갈려져요. 뭐 어떤 사람들은 타종교에서 뭐 잘못하면 뭐 돼지가 된다, 뭐가 된다, 뭐 흑생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독교 많이 믿는 기독교에서 볼 때는 너무 심플하잖아요. 예. 하고 지옥 가면 끝이지 뭘 또 다시 먹을 되냐.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느냐, 뭘 왜냐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건 조금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음에 보강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멘탈 리뷰 5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고 우리가 사홍서원과 산회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